반갑습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네요. 벌써 한 바퀴 진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만 하면 또 3월, 4월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서로는 이제 3, 4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5, 6월 2달 동안 요약집 가지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7, 8월에는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9, 10월은 모의고사를 풀고 이렇게 하니까 순서대로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은 충분히 결석만 안 하고 수업 다 들으면은 90% 이상 합격합니다. 우리 학원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거의 뭐 결석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요. 인터넷 듣는 분들을 보면, 인터넷으로만 하는 분들은 보면 만약에 1월 첫 번째 주에 듣는 분하고 2월 마지막 주 듣는 분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처음하고 마지막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수업은 최선을 다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보통 재수, 삼수를 하는 분들은 뭐 수능 시험이든 공인중개사 시험이든 최선을 다한 분들은 재수 안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이것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없다, 나는 해도 안 된다 하고 그냥 안 합니다. 더 이상. 근데 미련이 남는 분들은 다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련 없이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합격하면 그건 나의 역량이 내 힘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교과서는 562페이지. 오늘 내드린 프린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비교된 프린터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프린터를 보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해서 4문제가 출제됩니다. 1, 2차 같이 하는 분들은 주택의 민법에서 한 문제, 공인중개사법에서 각각 한 문제에서 4문제 이상 출제되는 파트이다. 적용 범위를 보면 주택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그 다음에 고시원 이런 것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세법도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계산할 때 주택에 대한 요율을 하고 주택 외의 요율을 계산할 때는 공부상 사용 용도를 가지고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이하만 적용됩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동창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회 건물이라든지 사찰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이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도입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전두환 정부 때 도입이 됐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20년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도입된 지. 지금 주택의 경우에는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도입된 지. 상가는 20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전두환 정부 때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반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반대하면 바로 뭐 중앙정보부나 뭐 이런 데서 미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서울법대 교수도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설악산에서 추락사 한 게 국가에서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반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모든 주택을 적용한다 해도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상가는 원래 원하는 모든 상가를 적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건물주들이 반대하고요. 또 언론에서도 여기가 뭐 공산주의 국가냐 빨갱이 국가냐 자기 사유재산 침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상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정 금액이 밑에 표에 나와 있는 서울에는 9억입니다. 환산보증 9억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9억 초과하면은 이 금액을 초과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 임대차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9억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 받을 수도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7가지가 있는데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영덕 대개가 아니라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출제됐습니다. 물론 중개실무에도 출제됐고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에서 5억 4천 그 밖의 지역에서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7가지가 있다. 임시특례. 임시특례는 뭐냐면 2020년 9월 29일 이후로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안 돼서 월세 못 내도 내쫓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문제에도 있는데 이 임시 특례 규정은 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요.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습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개가 있는데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은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대항력도 역시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서울에 궁중족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주인 망치로 때리고 이래가지고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으면서 왜 그랬냐면 그걸 또 사정을 들어보니까 임차인이 딱하더라고요. 3억 5천 넘게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건물주를 바꿔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야만 했어요.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인 경우는. 그런데 이제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 바뀌어도 9억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죠.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안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권리금 회수기회는 오늘 문제에도 있습니다만은 10년을 장사했던 100년을 장사했던 나갈 때는 권리금 회수기회 무조건 보장해 줘야 돼요. 10년 장사하고 나가는 경우도.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현 세입자가 데리고 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건물주께서 임대차 계약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현 세입자인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는 어디 있냐면은 지금 말한 게 594페이지에 있습니다. 594페이지. 교과서 594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임시 영덕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요거는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그 다음에 적용제외입니다. 다시 프린트로 들어왔습니다. 적용제외. 상가든 주택이든 모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4학년 2학기 1학기만 그 집에 살 게 확실한데 최단기 존속 기간 2년 보장해 줄 필요 없다고요. 상가도 우리 시장 같은 데 가면 눈물의 폐업 처리, 깔세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동안만 장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확실하면 굳이 최단기 존속 기간 1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8년 연속 출제됐다고요, 시험에. 그 다음에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최우선 면제가 있고요,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우선 면제가 있습니다.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최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둘 다 우선 면제라고 나오는데 요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건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우선 면제는 후순위보다는 전액을 우선 면제 받고, 최우선 면제는 선순위보다도 먼저 받는 대신에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임대차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주택, 상가, 농지밖에 없습니다. 농지법에서도 대항력이 있어요. 농지를 인도받고 시구 원면장 확인받으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대항력이란 물권적 효력입니다.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돈 빌려줬으면 빌려준 사람한테만 달라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지도 않고 무슨 돈을 돌려달라 하냐, 빌린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대항력은 물권적 효력입니다.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바뀌는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집을 팔았습니다. 팔아도 되죠? 팔면 새 주인한테 1년 더 살고 나갈 때 새로운 주인한테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항력은 뭐냐면 주택의 경우 인도가 이사입니다. 이사하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고요. 상가는 인도받고, 상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 농지의 경우에는 시구 원면장 확인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판례는 오전 0시, 법조문에는 그냥 다음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공정인사무소,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도 3일이라면 근저당권도 3일이라면 두 개가 같은 3일이기 때문에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그런데 가령 이사를 3일날 하고 전입신고를 2일날 하고 확정일자를 1일날 받았다면, 그리고 근저당이 3일이라면 이 근저당권자와
1일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중에서는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건재당이 먼저입니다. 건재당은 3일인데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당일이라고 했지만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따라서 4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확정일자를 비록 1일날 받아도 4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고, 이 건재당은 3일이기 때문에 건재당이 먼저. 다만 건재당이 가령 4일이라면 이거는 4일 오전 9시는 되어야 하고요, 확정일자 1일날 받았다면 이거는 4일날 0시이기 때문에 임차권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보증금이 프린트,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 있으니까 필기는 안 해도 됩니다. 프린트에 그 숫자 나와 있죠. 서울에서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3,7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서울에서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서울에 1억 1,000만 원 안 되는 거 전세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궁금하면 저는 현장 답사 해봤는데요, 남구로역에 가보면 남구로역, 구로디지털, 가산디지털 옆 사이에 남구로역이라고 있어요. 남구로역에 가보니까 월세 25만 원짜리도 많더라고요. 옛날에 40년 전에 지은 집, 방공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마당에 보니까 이렇게 깡통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사람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거.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 1.12 사태 때 청와대 습격되고 나서 방공호 이런 걸 많이 팔아하고 지하를 장려했어요. 수도권에만 지하층이 있어요. 비수도권 지역은 지하층이 없어요. 거의. 수도권에서는 북한에서 북한에 뭐 침공할 걸 대비해가지고 방공호를 많이 팠다고요. 파라고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반지하가 많이 있잖아요. 수도권에서는. 요즘은 뭐 반지하 별로 안 하고 피로티 구조로 많이 하죠. 다가구도. 서울에서 1억 1,000만 원, 이게 없으면 이런 법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서울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면. 1억 1,000만 원짜리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이 1억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정용화, CM블루에 정용화가 있는데 여기는 세용화입니다. 세종용인 화성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기타 지역,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파주가 노란 게 신설됐습니다. 파주 외에도 경기도 광주, 경기도 안산, 경기도 김포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상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상가인데 상가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9억,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에, 서울에서 9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광역시는 5억 4천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암기하기 쉽죠? 6구는 54, 69, 54 곱하기 6 곱하기 9는 54잖아요. 69, 54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기타 지역은 3억 7천입니다. 3억 7천 이하만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확정일자 도장도 안 찍어주지만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 못 받고요, 최우선 면제도 못 받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도 못 하고요, 최단기 존속기간 1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초과하는 경우는 민법 임대차를 적용한다고요, 원칙. 근데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저거 7개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용화가 아니라 세파화입니다.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입니다. 물론 용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원래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용인, 김포, 안산은 원래부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뀐 게 중요하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주택은 모든 주택을 다 적용했는데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상가는 김대중 정부에서 모든 상가 다 적용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빨갱이 국가냐 이렇게 해서 이 금액 이하만 적용했다고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임대차를 적용했다고요. 원칙. 다만 지금은 7개는 예외적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이 된다. 근데 최우선 이 환산보증금이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데 2,200만 원 요것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에는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부산은 광역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 파주, 화성도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인천에서 중개업을 하실 분들은 인천의 경우에는 주택도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이고요. 부평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송도 신도시나 금단 신도시나 청라 신도시 같은 데는 광역시고요. 옹진군, 강화군은 기타에 해당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역시 인천은 원칙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나중에 되면 민법에서도 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하고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짜증나요. 나중에는. 지금 처음이라서 처음 듣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민법에서 아직 안 했죠. 나중에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입니다. 표 밑에 보면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인데 주택가격, 상가가격 둘 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광역시, 만약에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은 광역시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되죠. 원칙은. 대구광역시에 만약에 2천만 원짜리 다가구에 방이 다가구 주택에 방이 20개가 있습니다. 방 하나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에 곱하기 방이 20개가 있다고요. 근데 이 건물이 경매에 4억에 낙찰됐다고. 4억에. 그러면 뭡니까? 방이 20개니까 4억 전부 다 최우선 면제 해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경매 신청한 사람도 한 푼도 못 받아간다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 2억만 떼준다고요. 그래서 항상 2천만 원 다 받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옛날에는 상가는 3분의 1이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2분의 1입니다. 임대차 기간인데 최단기 존속기간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이죠. 농지는 3년인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5년입니다. 농지. 최단기 존속기간 민법에서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도 없고 최장기도 없습니다. 민법의 지상권은 최장기는 없고 최단기는 경관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전세권 최단기는 건물 전세권의 최단기는 1년입니다. 최장기는 전세권 10년입니다. 민법 시험이든 중개사법이든 한 군데는 시험에 나온다고 최장기, 최단기.
주택 상가 최장기는 없습니다. 30년, 40년, 100년 계약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권, 이게 주택이 바뀌었습니다. 주택이 작년 12월 10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인데 지금은 2개월 전까지 4개월 동안, 이 4개월 사이에 아무 말 안 하고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됩니다. 또 2년 더 연장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하는 것도 이 기간 동안 4개월 동안 계약 갱신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지금 2+2년이잖아. 하도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4년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임차인 그 4년 보장된다 생각하고 4년 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은 세입자는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6년 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 주인 입장은 이 사이에 물어봐야 된다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거냐, 5% 올려주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거냐, 안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면 또 한 번 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고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되면 예를 들면 주택을 2년 계약 체결했으면 법정 갱신 되면 또 2년 보장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뭐 12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되면 2년 더 연장됩니다. 주택은 묵시적 갱신 되면 2년, 계약기간 2년으로 봅니다. 상가도 묵시적 갱신되면 계약기간 1년으로 봅니다. 상가 만약 예를 들어서 카페베네 이런 거는 7년 계약하는 거 있더라고요. 7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면 또 7년 보장되는 게 아니라 1년 더 보장된다고. 1년 더. 상가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7년 계약을 했다면 한번 계약갱신 요구 상가 같은 경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두 개 합하면 14년이 되잖아요. 10년을 초과하잖아요. 6년 이상 계약한 거는 계약갱신 요구 못합니다. 상가. 5년 계약한 경우는 한 번 요구해서 10년 가능하죠. 1년 계약했으면 계속 9번 요구할 수 있잖아요. 10년 될 때까지. 상가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주택은 1회에 하나에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주택이 딱 한 번 행사하면 그 계약갱신 요구를 하든 묵시적 갱신이 되든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4년간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긴 하지만 주택의 경우, 상가의 경우에는 주인 직접 장사하겠다고 나가라고 하지 못하죠. 법정갱신,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이 그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게 바뀌었다고. 작년 12월 10일 날 그 밑줄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주택의 경우. 자, 그 다음에 차임 정감 청구권인데요. 정감 청구는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시험에 정감 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고요. 정액만 5%입니다. 우리 주택 2+2, 2+2년이면 4년 살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년 지날 때마다 1년 지나서 한 번 5% 올릴 수 있고, 또 1년 지나면 5% 올릴 수 있고, 또 1년 지나면 5% 올릴 수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릴 수 있어요. 4년 계약을 하면 3번 올릴 수 있다고요. 1년 지날 때마다 5%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1년 지나고 올려달라는 사람 잘 없죠. 거의 몰라서 그래요. 세입자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올려달라 하면 돼요. 1년 지날 때마다. 물론 무조건 올려달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올려달라 할 수 있다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는 10년이면 만약에 1년 계약해가지고 10년이면 1년 지날 때마다 처음에 1억, 1억 500, 또 1년 지나면 1억 500에서 5% 이렇게 계속 정액된 금액에서 또 5%씩 올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1년 지날 때마다.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린다고요. 근데 감액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5%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월차임 전환율, 월세로 돌리는 경우인데요. 월차임 전환율, 이게 주택이 바뀌었습니다. 주택이 옛날에는 기준금리 1할, 10%죠.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였는데 지금은 기준금리 더하기 2%입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2%면 기준금리가 지금 0.5%거든요. 그러면 2.5%입니다. 그럼 뭐냐면 1억을 월세로 돌리면 1억 전세 받던 것을 월세로 돌리면 2.5%니까 2.5% 하면은 250만 원. 1년에 25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한 달에 20만 8천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20만 8천 원 아닐 수 있어요. 이게 계산기가 없어서 제가 뒤에까지 계산 못해서 그런데 조금 차이 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바꿨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2에서 2.3% 정도 된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월세로 자꾸 주인이 돌리려고 하는 것은 은행 대출 받아도 월세로 받으면 대출 이자 내고도 남으니까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별 남는 게 없도록 은행 대출 금리나 월세로 돌리나 별 차이 없도록 이렇게 낮춘 거예요. 주택의 경우.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라고 돼 있죠. 둘 중에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걸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금액을. 민법이나 우리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월차임 전환율하고 정액 청구, 정감 청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실혼 승계. 사실혼은 법률혼은 혼인신고한 게 법률혼이고요. 사실혼은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으로는 혼인사실에 객체가 존재해야 되고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는 사실혼이 될 수 없죠. 불륜이에요. 불륜. 유부녀 유부남끼리 만나는 건 사실혼이 아니고요. 지금 뭐 KCC 그 회장 뭐 정몽원인가 뭐 누구 어떤 회장님 사실혼 관계에 있던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죠. 지금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혼 아니에요. 뭐 롯데 옛날 신격호 전 회장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정미경님 맞아요? 뭐 이렇게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그건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에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는 절대 사실혼이 일단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혼은 전혀 보호가 안 됩니다. 민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그 제 친구도 와이프가 사망해가지고 지금 재혼하려고 하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식이 지금 아버지 미쳤습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뭐 여자를 뭐 못 만나서 죽고 싶습니까?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러냐고. 무슨 지금 재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사실혼은 그냥 사세요. 혼인신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혼인신고 하는 순간 배우자한테 상속이 되죠. 그 저보고 어떻게 하면 뭐 되냐고 묻더라고요. 이 자식놈이 이때까지 키워놨더니만 결혼도 못하고 하고 또 여자는 결혼 안 하면 안 살겠다 하고 혼인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제가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살고 그냥 재산 다 빼돌려 가지고 여자를 주면 안 되냐. 자식 몰래. 또 한 번에 다 주지 말고 1년 살 때마다 한 얼마씩 한 1억씩 빼돌려서 주면 오랫동안 같이 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거 좋은 방법이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에 다 주면 또 도망갈 수도 있거든. 다 미리 다 돈 주면 안 살고 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혼은 주택만 승계가 되는데요. 상관 안 되고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둘이만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100%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근데 문제는 상속인,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임차인의 노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홀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 집에 모시고 살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100% 되고 사실혼 관계 있는 자에게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다가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와 상속인이 2분의 1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신 사람은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고 요양원에 보내놓으면 반은 상속된다면 누가 모시겠느냐,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시면 상속 한 푼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모신다 하지 말고 남편하고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면 되겠죠. 임차권 나한테 넘기라, 그러면 내가 모실게. 그럼 자기를 임차인으로 바꾸면 되잖아.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 승낙을 받으면 돼. 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면 된다고요. 나 배우자한테 임차권 넘겼다. 끝이라고요. 통보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모시면 되겠죠. 주택만 상속이 돼요. 상가는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속이 됐는데, 그러면은 2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만에 배우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이런 경우 남은 기간 1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단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남편 죽고 나서 꿈에 나타나서 계속 자기야 같이 재성에 가자고 데리러 오고 이래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방 빼야 되겠다, 주인한테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주인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사실혼 보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반드시 계약기간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집이나 상가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습니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집에 대해서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나중에 임차권 보증금 달라고 하니까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면 보증금 줄게, 즉 동시행 항명권을 주장했는데 판례는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선의행이다. 주인이 먼저 돈부터 돌려주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된다. 선의행을 해야 된다. 동시행이 아니라. 판례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는 임차권도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넘어가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등기법에 보면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어요. 설정 등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예요.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는 계약기간 중에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계약기간이 끝나야 할 수 있다고요.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그 다음에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주택 상가 모두 다 있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 제가 다음 주 첫 시간에 또 내드릴 텐데요. 안 받은 분들은, 이미 받은 분들은 안 받아도 돼요. 지난 1월 첫 번째 주에 내드렸어요.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것.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차임연체와 해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암기 프린터 30번 보시면, 우리 암기 프린터 30번을 보시면 (30번) 맨 밑에 2기 연체를 하면은 1번 민법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세 번째 주택 임대차 계약 법정 갱신이 적용되지 않고요. 4번에 주택 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네 가지가 2기고요. 3기는 3개입니다.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이 안 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에도 주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0번 암기 프린터 3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암기 프린터를 내드릴 예정인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미 받은 분들은 안 받아도 돼요. 너덜너덜해서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찢어졌으면 다시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매 강의 시작되는 3월 1일 첫 번째 주, 그 다음에 5월 첫 번째 주에 그런 식으로 내드린다고 계속.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쓰시고, 이거 실장님한테 보여주고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하면 새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쓰시라고요. 코팅해서 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 이거는 시험에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은 빨리 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소액사건법 준용한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을 이해관계 있는 동주민센터의 주택의 경우 상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지금 주택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다른 데 세를 놨으면 현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디다 세를 얼마에 놨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열람 요청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이 누군지, 임대인이 누군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입니까? 현 임차인이 아니라 3기의 환산차임액, 환산월차임, 석 달간 3개월 환산월차임, 또는 지금 현 임차인에게 준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24개월 곱하거나, 또는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돼요.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내놓고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권리금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 줘야 되는데, 권리금은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하고 새로운 임차인 지급하려는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금액을. 근데 주택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 가지고 다른 데 세를 놔 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높은 걸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높은 거. 자, 주택, 상가 차이 나는 부분 위주로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경매, 주택 지금 한 요 내용이 민법에서 2문제, 공인중개사법에서 2문제는 나온다고 4문제 나오는 파트입니다. 지금 했던 부분이. 쉬었다가 614페이지 경공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